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첫 강의입니다. 원래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이제 기본서 강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기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이 기출 분석 강의는 일종의 사이드 메뉴 강의예요. 그래서 본 강의는 기본서 강독 강의도 하고요. 기출 강의는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타임 정도, 많으면 약간 두 타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필요한 교재는 2편 주제별 기출 문제평하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거 일단 2편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편은 보조 교재.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 근거편.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올 만한 이제 주제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요약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8편 기출 주제 정리편을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시대 한 단원이 이제 끝날 때마다 이 총괄평가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찾아서 풀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편 주제별 기출 문제편을 이제 상고사 부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상고사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기출만 좀 약간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상고사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이제 시대를 얘기하는데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 모비우스 학설 뒤엎은 유물이 출토된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전곡리 유적지죠. 전곡리 유적지. 자, 이 전곡리 유적지는 모비우스 가설을 뒤엎는 유물이었던 주목토끼와 관련된 유적지예요. 자, 요걸 이제 보시려면 잠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8편에 보면 자, 테마 1번 보면 모비우스 가설이 있어요. 자, 모비우스 가설은 이 전기 구석기를 크게 두 개 문화로 나눴어요. 그래서 주목토끼 문화권하고 찍기 문화권 이렇게 이제 두 개도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 발견되고 찍기는 문화권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발견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주목토끼보다 집게가 좀 약간 떨어졌죠. 이렇게 주목토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어른들의 이제 뭐냐면 한 손을 이렇게 쥘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이 들어가요. 구상. 그래서 이 구상이 사람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쪼개가지고 주목토끼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집게는 간단한 생각 없이 양쪽의 돌을 서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집게죠. 그래서 한쪽이 날카로운 면을 이용했던 게 집게인데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토끼가 집게보다 더 선진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비우스라는 그 학자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주목토끼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 발견한 방면에 여기에 이제 모비우스 가설에 나오는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의 발견 구역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집게 문화권은 그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데만 발견되고 이런데 자 발견되지 않다. 주목토끼는 그래서 이제 전기 구석기 유적지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저쪽 인도, 중동, 아프리카보다도 늦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설이 언제 깨졌냐면 연촌 전곡리 유적지에서 깨졌죠. 연촌 전곡리 유적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미국 병사가 자기 여자친구하고 놀려갔다가 우연찮게 주목토끼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 미국 병사가 대학교 때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을 전공해서 딱 보니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닌 그 주목토끼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뭐냐면 서울대학교 박물관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박물관 TV 와서 이게 주목토끼라고 이제 확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모비우스 가설이 깨지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토끼 문화권하고 찍기 문화권 이렇게 구분했던 모비우스 가설을 깼던 곳이 연천 전공 유적지고요. 그 이후부터 이는 그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또 이제 뭐냐면 주목토끼들이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오답지를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오지를. 예. 그래서 오답지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는 정답이 뭔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왜 오답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오답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자, 그 오답지를 좀 보면요. 자, 두두봉 동굴 있어. 두두봉 동굴. 두두봉 동굴은 어디에 있냐? 자, 충북 청원에 있어요. 그래서 충북 청원 두두봉 동굴이 있거든요. 자, 요 두두봉 동굴은 크게 이제 두 층으로 나누죠. 중기층하고 그 다음에 그 후기층.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중기층과 후기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자, 중기층에서는 이제 하덕자리가 발견돼요. 자, 그 다음 후기층에는 어린이 두 명의 완전한 뼈가 발견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흥수아이라고 이제 해요. 이 후기층에 발견된. 그래서 흥수아이 그 중간에는 꽃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내세관념을 알고 있었다. 저세상의 관념을 알고 있었다. 이런 걸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죠. 예. 참고로 이 흥수아이는 그 흥수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죠. 예. 자, 두루봉 동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포리 유적지가 있는데, 이 구포리 유적지는 북한에 있는 유적지죠. 예, 함경북도에 있는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중기부터 후기까지 있었던 유적지인데, 거기에 발견된 게 파편석기나 박편석기나 맘모스 화석이 발견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구석기 유적 외에도 그 위층에 신석기와 청동기 유적이 같이 발견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 미레메 동굴이 있는데 비레메 동굴은 이제 그 이게 비레메죠. 예. 자, 비레메 동굴은 그 제주도 중기 구석기 유적지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부터는 신석기, 청동기, 뭐 구석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생활 모습을 볼게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변을 취소하여 비싼 무늬 토기를 저장하였다. 자, 여기 변을 취소한 거는 신석기 때는 아니죠. 언제 한 거죠? 청동기 때 들어왔어요. 청동기. 청동기 때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지가 흥왕리 유적지죠. 자, 흥왕리 유적지가 대표적인 그 유적지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비싼 무늬 토기는 맞죠. 예. 그 참고로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보다는 주로 조나 피 같은 밭농사들 위주였고, 그것도 신석기 전반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신석기 후반 때 등장했죠. 신석기 정기와 중기 때는 주로 뭘 했더냐 수족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는 특징이 농경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고 그 후기 때 들어가서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정기와 후기는 수족과 채집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른 시족과 결혼을 통해서 족장 세력을 강화시켰다. 자, 다른 시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뭐죠? 예, 그 조개건이죠. 제 근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시족과 조개곤을 통해서 그 결혼을 했고, 이 조개곤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 이제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네, 조금만 짓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족이라는 것들이 등장했죠. 부족국가이나 부족이 등장했어요. 예. 그 다음에 족장 세력이 강화됐다. 자, 족장 세력은 강화된 거는, 이거는 이제 언제 때냐? 이건 청동기 시대 때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의복이나 금을 만들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의복이나 금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없어진다는 거 믿어 고인돌 적석총이 축소했다. 영원 불면 사상이죠. 이게 영원히 없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걸. 고인돌 적석총인데 고인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청동기 시대 때죠. 그 다음에 적석총은 이제 돌무지 무덤이 돼갖고 철기 시대 때 유적지야. 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신석기 시대하고 이제 맞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관련된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는 원시 신앙에 나오는 예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니미즘은 사물의 어떤 그 모든 사물 속에 어떤 이제 그 영혼이 있다고 하고 그걸 숭배하는 사상이 애니미즘이고요. 자, 샤머니즘은 조상 숭배와 연결되죠. 토타니즘은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홍사의 발달로 반달 효과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때냐? 이거는 변홍사와 관련된 거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논하고 이제 박 같은 유적지가 발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을 보면 정통적인 배삼임수를 식량을 형성했다. 배삼임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풍수사상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고 주거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강이.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뒤에서 바람을 맞고 그 앞에 이제 뭐냐면 강이 있음으로써 침략을 막고 강계수를 대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 형태는 그 자연 풍수도 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풍수지리설 것도 연결됐지만 또 예전부터 우리도 중국에서 풍수지리설 외에도 자연 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 시대 때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유적지가 쭉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제 유적지를 좀 보면, 의주 미송리 유적지가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미송시 토기가 등장했죠. 그래서 미송시 토기는 고조선의 어떤 그 북방 경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미송시 토기의 반대인 것이 뭐냐? 송곡리 토지죠. 그래서 남방에는 송곡리 유적이에서 송곡리식 토기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무리 토기지만 북방형 토기는 그 미송식 토기고 그 다음에 그 남방형 토기는 송곡리 토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하남, 미사리 조종 경기장은 또 유명한데 이제 고고학에서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신석기 시대 유적지도 유명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게 특징이죠. 자,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 발견됐고요. 그다음 당양 수양계인데 요게 구석기 후기 문적지예요. 구석기 후기. 그래서 이제 물고기에 새긴 예술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뗀석기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을 발견했죠. 그래서 뗀석기 제작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청동기 유적, 신석기 유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석기 유적. 그래갖고 꼭 신석기 있었던 유적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문화하고 관련된 거니까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을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보면 김교사는 문항을 제출한 후에 교과 협의를 통해서 문항을 수정했다. 자, 김교사의 수정 후 문항을 올바르게 반영한 의견을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 전 문항과 수정 후 문항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이제 한번 보죠. 다음은 자료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다음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그 다음에 신석기 유적지가 쭉 있어요.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이제 관련된 선지가 쭉 있죠. 자, 1번 뭐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했다.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그 다음에 갈판을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 다음에 부족장은 고인돌이 만드는 사람을 동원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석기와 관련된 것을 답을 몇 번 해냐면 4번을 했죠. 자, 그래갖고 4번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수정을 했어. 딱 보니까 일단 이게 빠져있죠.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생활을 잘 알 수 있는 그는 움집 생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를 또 보면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다.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얻었다.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다. 돌갈판에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부족장 고인들 만드는데 사람들 통했다. 그래서 답을 다시 4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 과정에서 교과 협의의 내용이 있겠죠. 여기 이제 교과 협의를 하고 그냥 수정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교사는 유적지를 제시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적지가 굳이 있을 필요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적지를 뭐냐면 대신에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움집이라든지 빗살무늬 도기 대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답이 맞았고, 그 다음 니은을 보면 박 교사는 답지의 여러 시대의 생활 모습을 고르게 안배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 자, 의견이 왜 안 반영되지 않았는지 좀 보면, 자,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달독칼을 이용한 것은 청동기죠, 여기는. 이것도 5번도 청동기고, 예. 그래서 청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둘, 세 개. 근데 이에 반해서 이게 그대로 답지가 수정 후에도 이게 묵살된 것 같은데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그대로죠.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 이런 관계에 측면할 때는 청동기가 선지를 3개나 잡아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 교사가 당시 사회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예, 맞죠? 요거 위에 보면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교사를 보면 답지 2번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은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했다. 그리고 있는데 여기 식량을 찾아 이동생활을 한 거는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경우도 알고 있지만 신석기 시대 때도 그런 경향이 보여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을 좀 한 것 같지만 이건 뭐 안전하게 수정을 한 거 아니죠. 사냥이나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식량을 얻었다. 예. 자, 그래서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얻은 것은 이것도 신석기 시대 때도 보여요. 수렵 채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때는 좀 특징이, 다른 나라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쓰다고 하면 정착을 했다. 그 다음에 수렵이나 채집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농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토기 같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제 빗사무늬 토기 같은 저장 도구를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자,
그 우리나라는 정기하고 후기 때는 이게 아니에요. 정기하고 중기 때는 정착이나 수업 체집보다는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 때 유풍이 남아갖고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업 채집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잘못했네. 이거 농경생활이죠. 네, 이거 수업 채집에서 농경생활 이렇게 했는데 정기하고 중기 때는 정착이나 농경생활을 안 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신석기 기준을 잡냐면 토기 사용을 가지고 이제 신석기 시대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 중기는 오히려 구석기 모습에 가깝고 토기만 사용했고요. 후기 때 들어가서 정착이라든지 농경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 특징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요 수정정과 수정문항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정교사의 의견을 무시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원제는 정교사거든요. 예, 정교사, 중교사가 아니라 제가 고쳐주시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기획과 티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집자리와 관련된, 유적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가와 나의 집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런 것들 보면, 자, 가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송곡리 유적지예요. 송곡리 유적지. 그 다음에 나는 어디와 관련된 것은 이건 여자형 무저지 집터이죠. 그래서 여자형 집터는 저 중부 지방에 많이 발견됐는데 대개 이제 초기 철기 자, 요 정도의 이제 무적지야. 그래서 송곡리 유적지보다 좀 더 뒤에 있는 뭐냐면 집자리 유적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답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신석기 유적지의 집자리 형태는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하덕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하덕 같은 비슷한 것들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이걸 혹시 뭐냐면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해서 원형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였다 해서 우리가 방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 뿐이고 분명히 청동기 시대 때도 원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송곡리 가면 원형 집자리 유적지와 함께 또 방형 집자리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형 집자리 유적지에서 이제 볼 만한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중간에 파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업공이에요. 작업공.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예, 이것이 이제 하덕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여기 옆에는 하덕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는 하덕이 아니에요. 하덕자리는 아니고 여기에 파져 있는 거 깊게 빠져 있는 거는 뭐 하는 곳이냐? 식량을 보관하는 곳이야. 요거는요. 예. 보통 송곡리에서는 식량은 집에 보관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을 해요. 근데 몇 개의 유적지에는 이렇게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러면 하덕은 어디냐? 이 사람들 추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 문제점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송곡리 유적지는 원래 충청도 부근에 있는 유적지죠. 예, 거기는 이상하게 하덕자리 유적이 별로 없어요. 이 당시에.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에 기후가 너무 따뜻해서 굳이 하덕을 둘 필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송곡리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기후가 따뜻해가지고 하덕을 둘 필요 없었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시대를 알았으니까 좀 보면 자, 가의 유형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거는 언제 때죠? 신석기 시대 때죠. 신석기. 자, 그 다음에 가의 유형이 조성된 시기에 한우와 목책을 갖춘 방어 측량이 나타났다. 예,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 잠깐 이 기출 주제 정리를 좀 봐서 넘어가면 그림을 좀 보죠. 자, 이 청동기 시대 때인데,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잉여 생산물들이 등장했죠. 이거. 자, 잉여 생산물 등장했어요. 또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잉여 생산물 둘러싸고 또 뭐냐면 다툼이나 전쟁이. 그래서 자기 잉여 생산물 지키기 위해서 이 부족 단위로 이제 뭐냐면 방어 시설을 만드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갖고 방어진 쳐요. 그러면 적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중간 주변에 총력 주변에 한우를 파죠. 예, 그 물을 파가지고 이제 꼬이고 다니 끊어버리고 얘네들이 이제 요걸 뚫고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목책이 있어. 목책에서 방어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개에 보면 한우 시설, 그 다음에 이렇게 목책을 두는 시설, 방어 시설은 청동기 시대 때 전반적 특징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도 똑같은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나중에 부족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어하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되게 구릉 지역이에요. 구릉 지역. 예,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야 지역에 많이 사람들이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되게 보면 야트한 구릉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냐면 이제 요 방어하기도 좋고 일단 방어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요 평야지대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개간된 지역이 아니고 되게 저습지였어요. 여기가. 그리고 물을 끌어다 쓰려면 이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그만큼 인력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릉 지역에 농사를 짓고 여기 산골짜기에 내려온 물들을 받아가지고 자연관계로 해서 그 농사를 짓는 것들이 일반화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때 전반적인 특징들이다.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디귿을 보죠. 디귿. 자, 나의 유형은 영서지방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자, 나가 이제 여자형 무덤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 철기 시대 때 이제 철기 넘어가는 그런 시대 때 무덤 형태인데, 네, 맞죠. 그래서 영서지방에 이제 발견돼. 영서라는 것은 태백산맥 서쪽 지역이죠. 자, 그렇지만 항상 세상에는 이제 예가 있죠. 영서 지역에서 주로 이제 발견되지만 그 예외적으로 영동 지역에서도 발견된 유적지가 있어요. 이게 잘못 썼네. 예. 영동에서도 발견된 유적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명주 안항리 유적지나 이런 등은 몇 개는 영동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예. 영서뿐만 아니라 또 몇 개 일부 지역 영동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요게 이제 출토되는 물품들 보면 철기들이 많아요. 철기들이.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제 초기 철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유적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나유의 토기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철기가 출토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이제 안항 유적지나 그 이런 유적지에서 미사동 유적지 뭐 등등에서 또 뭐냐면 그 철기가 발견되고 그 외에 경질 무문토기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냐면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그래서 답이 몇 번일까요? 예. 5번을 해당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출제자는 요 송곡리 유적지를 이제 뭐냐 신석기 유적지로 착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답을 유도하려고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 문제가 교과서나 통론 수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3편이나 4편 기출 근거편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9편일 정도 봐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 10년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예, 그래갖고 10년도 문제 보면 거의 뭐냐면 고퀄리티에다가 완전히 문제도 상당히 높은 난이도 수준이 높은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들이 많아요. 그래서 10년도가 제일 높았다. 피크를 잃은 것 같아. 09년도에 좀 높아졌다가 10년도에
피크를 이뤘다가 그러다가 이제 11년, 12년, 13년부터 문제가 또 하락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오는 추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작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작년 기준을 가지고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올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죠. 이 문제가. 그래서 뭐 지역 말단적인 문제가 나왔고 역변을 제외하고 뭐 세계사, 한국사 부분에서는 기출이 안 나왔잖아요. 나와도 몇 개만 나왔고 기출 주제에서. 그러니까 기출 주제는 안 해도 된다.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 임용 강의는 이제 뭐 수십 년 넘게 10년 넘게 해왔는데 항상 이제 문제 패턴은 2, 3년마다 이게 들쑥날쑥해요. 출제진이 바뀔 때마다. 그 때문에 작년 기준을 뭐 대세로 생각해가지고 했다가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 기준 나와버리면 완전히 뭐냐면 큰일 난 거죠. 대응을 못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도 요번 문제처럼 좀 개선서를 꼼꼼히 읽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전에처럼 기출에 나왔던 것도 파악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어. 투트랙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강의를 했던 것, 지금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이번 연도는 혹시 기출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주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기출 문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자, 하여튼 자 6번은 아니 5번은 끝났고 자 초기 국가를 보자. 초기 국가. 고조선과의 초기 국가를 보는데 고조선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한번 그 94년도나 그 다음에 뒤에 예전에 95년도 요 정도 이렇게 해갖고 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94년, 95년은 한참 오래됐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연도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거 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서 언제 문제 나왔냐. 근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94년이면 거의 그 10년이 지금 넘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제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그러고 이제 연도를 항상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요번에 나온 항토사 문제가 있어요. 역조선에. 자, 향토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언제 나왔냐면 이게 93년인가 94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임용 초창기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토사 나왔다가 요번에 향토사의 문제점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문제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문제들은 좀 약간 소홀히 할 수 있어도 오히려 10년이나 20년이 지나갔던 문제들이 오히려 또 역전의 용사처럼 다시 들어와서 문제를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문제들도 좀 꼼꼼히 봐두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고조선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보기 전에 고조선 관련된 그 8편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8편이 안 넘어가네. 예. 자, 고조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면 이게 제가 요거 객관식 기출 외에도 예전에 2차 때 한번 예문으로 나왔네요. 예. 요거 있고. 자, 고조선은 이제 단군 신화의 사회 경제적 의미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다. 구릉 지방에 거주했다. 사유재산과 계급이 분화됐고 항운 부족과 뭐 공부족의 연합 형태였다. 재정일치였다. 그런 것도 있고요. 단군 신화 문헌도 이제 좀 봐두셔야겠죠. 그래서 뭐 상공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상공유사죠. 그래서 예전에 구전을 내었던 이제 그 단군 신화를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게 상공유사예요. 이전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제왕운기, 응제시주 등등등은 좀 이제 원판보다 그 좀 약간 유교식으로 시켰어. 유교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사관에 의해서 꾸몄고 다시 재정리했기 때문에 원판에서 약간 멀어져요. 그래서 제일 구전과 가까운 것이 상공유사다. 그렇지만 이제 상공유사도 좀 한계점이 있죠. 불교적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인데
크게 세 가지 위견이 있죠. 그래갖고 첫 번째 설이 요령설이고, 요령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예, 고조 중심지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설이고, 두 번째로는 아니다. 고조는 대동강 위역에 있었다. 그래서 대동강 요 부분이죠. 예, 이런 설이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렇게 대동강, 이에 반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동설이에요. 예, 초기 때는 그 위에 있었다가, 요령에 있었다가, 그 다음 뒤에 들어와서 그 대동강 위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동설이 전반적으로 대세예요. 그래서 이동설을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통에 보면 이동설의 근거 두 개가 있네. 자, 고등학생 입장하고 문헌학생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고등학생 입장에 보면 BC 9세기의 대능왕 유적지. 이 대능왕은 이제 어디냐 하면 한반도에 있으면 이게 요하가 있어요. 요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요하만 알고 있는데 여기 부근에 대능하라는 곳이 있어. 그래서 요하 그 서쪽은 요소라고 하고 이쪽 동쪽을 요동이라고 또 하죠. 예, 이렇게 나누는데 대개 요령은 요소와 요동 일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에서 비파형 동금이 많이 발견됐죠. 비파형 동금이. 그래서 중심지가 여기 거다. 왜냐하면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지가 널리 분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이런 핵심 집단들이 그 청동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중심부가 여기였다. 핵심 세력들이 이런 것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BC 3세기 이후에 비파형 동금을 조용을 하고 있는 세형 동금이 발견되죠. 여기 세형 동금 나오죠. 그래서 요동 지역에서 평양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고조선의 중심지가. 그 다음에 고고학적 입장이었고 문헌학적인 입장을 볼 때는 BC 4세기 때 중국의 장수였던 연나라의 영계가 그 징계죠. 이 징계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이쪽으로 이제 중심에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문헌학적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이동설의 근거, 고고학적 입장과 그 다음에 문헌학적 입장 이렇게 이제 동시에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 관련돼 갖고 이제 그 위만의 초창기 때 그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왕감설을 쳐들어와서 중앙을 추출하고 위만 초기 때는 그렇게 중국 간의 관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후기 때 들어와서 이제 나빠지면서 한무제 때 갈등이 이제 빚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데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그 중국의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는 비파형 동검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세형 동검처럼 칼 모양으로 된 동검 형태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철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철기 문화는 중국 걸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 철기는 이미 학자들에 의하면 BC 4세기에서 뭐 5세기 정도 요때 한번 1차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BC 4세기 기점으로 해갖고 그 BC 1세기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는 그 철기가 한반도 전역으로 해서 그 확대되지 않고 주로 총천각 이북 지역이나 중국과 교류가 많은 그 지역들을 남해안 일대나 이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발견했던 시기인데 요 위만이 이제 한나라에서 건너오면서 요때 이제 BC 1세기에 들어오면서 2차 때죠. 이때부터 본격화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초기 철기 시대 이 하한을 BC 1세기로 잡고 있어요. 이 위만에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인 철기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만조선 농업과 무기 생산 중심 수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복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한나라와 관계가 삐뚤거리기 시작한 것은 이 우고왕 때야. 그래서 위만의 손자였던 우고왕 때 그 당시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는 국가가 있었죠. 예, 이렇게 보면 진국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여기 이제 한나라가 있었는데 이 고조선이 위만조선이 이 진국과 한나라의 고통을 직접 교육을 막고 중개무역을 했죠. 중개무역. 예. 그리고 이제 한무제는 그 당시 홍로를 이제 그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로하고 고조선이 연결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걸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거쳐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 고조선을 멸망시켰고요. 자, 그 다음 한서지지에 있는 8조법 내용을 보면 개별경영이 설립되고 노동력이 중시하고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신분사회 및 계급사회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겠다. 자, 근데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그 멸망을 이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개무역 그리고 국영화 고조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요동지역이 상당히 철상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고조선이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그게 군사적 위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전에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 자, 그래서 1차 진입은 실패했지만 2차 진입 때 결국에는 1년 동안 왕검성을 포위해서 멸망시키고 이 고조선제지에 한사군을 설치했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조선 관련된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보기 사료들 근거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 이제 한문 사료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 3편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해석 부분을. 자, 여기를 보면 자,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고 하였다. 그는 당요 즉위 50년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붙인 것은 그 이전에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50년에 그 즉위를 했다. 그래서 도읍을 평양성을 정하고 처음에 조선에 했다. 그래서 요 보기에 이제 그 이전의 생각이 이게 좀 연도가 안 맞는다. 당요직위 원년은 무진년이기 때문에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60간지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잘못 생각하신 분이 이걸 BC 2033년으로 해석을 해서 뭐냐면 BC 2033년에 건국 연대를 그 뭐냐면 상공유사에서 처음 밝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BC 2333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동국 통감에 있는 거예요. 동국 통감. 그래가지고 이 동국 통감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국 통감에서는 그 당시 요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요의 즉위년보다 25년 뒤니까 요의 즉위년 2358년이거든요. 그 당시 알려진 즉위년이. 그래서 2358년에다가 25년을 이제 뺐죠. 그래가지고 BC 2033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동국 통감에 넣는 내용이고 상공유사는 자기가 듣기로는 그 당시 그 즉위년이 맞지가 않더라.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의 요의 즉위 원년이 무진년이기 때문에 50년이지 무진년 50년은 정사년이 아니라 경인년 아니냐. 근데 결정적으로 당의 요의 즉위년, 그러니까 요왕이 즉위한 우리가 유명한 요가 즉위한 그 원년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군 왕검의 즉위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즉위년도.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그 요의 그 중국의 요만큼 장구하다. 이런 것들 알려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거야. BC 2333년도. 그래서 상공유사나 그다음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그 인식 자체가 역사적 팩트는 아니에요. 그만큼 고조선이 오래됐다. 그런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고조시대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얼만큼 요가 건국할 만큼 25년이나 50년 뒤에 건국할 만큼 오래됐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지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대개 이제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이제 중국축 사조나 유물 유적을 볼 때 BC 한 10세기에서 9세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맞지가 않죠. 바르게 설명하니까요. 고조선은 건국기원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예, 요걸 통해서 알 수는 없어. 다만 추정만 가능한 뿐이죠. 그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BC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 추정만 가능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여기 기자의 후손 조선을 책봉한 자가 주나라 세태항고고 연희수수 높이어 왕이 되어 동쪽을 공략을 하자 조선을 봉한 자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연을 치고 주나라 왕실을 높이려고 했다.
대부 얘가 가나자 이를 그만뒀다. 자, 등등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연이 이제 수소 왕이 되어 동쪽을 이제 공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도 뭐냐, 왕으로 칭하고, 연을 치려고 하다가, 연을 치고 주왕실 높이려고 하다가, 대부 얘가 가나에 그만 두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이 허락하였다. 이리하여 위만이 병사와 재물을 얻어 그곳의 작은 지역을 침략하여 항복받으니 진번, 인둔 등이 모두 복속하여 지방의 수천리가 되었다. 자, 요건 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한나라 황제를 의미하는 건데, 요 당시 한나라 실세가 누구였냐면 여우였어요. 그 유방의 아내 있죠? 그래가지고 여우가 실세기 때문에 여우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의 주인만이죠. 황제가 말하기를. 그래서 실제 여후가 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여우하고 위만의 관계는 상당히 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여우의 지원을 받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진번과 임둔 이런 지역을 복속시켜서 했다. 그래서 사방 수천리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낭랑과 관련된 내용이죠. 낭랑이 아니라 팔조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낭랑의 조선 백성들이 8조의 법을 정하여 범하면 살인자를 마땅히 상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보상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그 집안의 농해가 되고 노비가 된다.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 자, 1번은 틀렸고, 기자의 후손이었던 조선후가 주왕실을 도와 연을 격파했다. 여기 기사, 두 번째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주왕실에 도와서 연을 격파한 것은 사료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말렸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만두었다. 요 내용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그 후에 그 연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징계를 파견해서 그 당시 고조를 공격해서 상당한 땅을 뺏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위만이 한해 원조를 받아서 주변의 소가 진번 인두를 복속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위만이 이제 한해 원조를 받아서 주변의 소가 진번 인두를 복속시켰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예, 여기 있잖아. 예. 그래서 뭐냐, 위만 조선은 그 말기 때만 상응해갖고 그 한나라와 한무제와 우거의 대립 과정만 봐가지고 전반적으로 위만 조선이 나쁠 거다 한나라와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기 때는 좋았어요. 초기 때는.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오답을 이제 그는 함정을 파놓고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답이 3번이고. 자, 고전의 8조 법금은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갚도록 규정했다. 근데 내용이 없죠, 지금. 예. 이거는 이제 도둑질한 자에게 12배 갚도록 규정한 것은 무슨 법이죠? 일책 12법이야. 자, 일책 12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구려하고 부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번 보면 신석기 문화와 농경사회를 배경하였다. 뭐 딱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청동기 있죠? 청동기. 아이고. 자, 당군신화는 상무유사, 제왕옹기, 응제시주, 그 다음 한서지휘지, 동국여지설량.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함정 있죠? 한서지휘지. 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서지휘는 8조법이에요. 8조법. 아이고, 이거 흔들리네요. 예. 자, 8조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조법에. 예, 그걸 좀 파악을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남의 나라 신화는 중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상국유사, 제홍기, 응지시주, 동국여지설량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소니시토기가 출토된 지역을 세력 범위로 설정하여 요동 지방이 중심을 알 수 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이동설에 근거하면 BC 9세기 때는 이 요령 지역, 그러니까 요동, 요소, 대능한 유적지가
요 지역이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그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 한 세네 가지 언급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방식 고인돌, 롱다리 고인도 있죠. 예, 이런 형태 북방식 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송식 토기. 그래서 이 미송식 토기는 그 당시 이제 청천각 이남 이하는 안 보여. 그래서 그 되게 고조 남방 경계선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유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파형 통검, 예, 갱이형 토기도 이제 그 금성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토기도. 자, 요 한 세네 가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친 무늬 거울도 이렇게 포함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지표 유물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럼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세력 범위, 세력권이라고 얘기했죠. 국경선이 아니라, 그 상고시대 때는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읍 간의 상호 간의 누춘지 지배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정과 선으로 연결된 지배구조야. 그러니까 요 주변의 면들은 그 고조선의 세력범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기는 사람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세력범위라는 것은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읍과 읍 간의 누춘적 지배구조를 통해서 주변의 그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선 개념, 뭐 어떤 계곡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걸 경계를 해서 하고 그 일대 그 안에 있는 면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국경이라고 하는 세력 범위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대 국가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을 뭐냐면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주현제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누춘적인 상호관계를 통해서 읍간의 상호관계 통해서 이제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타파하고 그 자리에 뭐냐면 그 관리를 직접 파견해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역국가가 되는 거예요. 영역국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했다. 그 연을 정복하고 강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이거 맞지가 않죠. 일단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거는 언제 때요? 위만이죠. 위만. 예. 그리고 연을 정복하려 강대 영토를 차지한 건 아니죠. 연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그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대부 얘가 가나니까 그만뒀고 오히려 연의 침공을 받았어. 징계에 침입 받아서 그 사방 2,000일 뺏기고 그때 만번환이 설치됐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 팩트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2번까지 고조선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제가 약간 하나 놓친 게 뭐냐면 11년도에 2차 기출문제에 그 사기에서, 사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한무제가 고조선을 두 번에 거쳐서 공격한 그 사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역교동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봐두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3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BC 1세기에서 BC 4세기 이전, AD 4세기 이전, 그러니까 삼국이 이제 본격 정립되기 이전에 그 시기를 이제 보통 초계국가 시대, 연맹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널리 이제 보급된 어떤 시대인데, 요 시대 때는 이제 조그만 부족국가, 청동시대 부족국가들이 하나도 하나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뭐냐면 연맹왕국이 형성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동해와 옥주를 제어하고는 대부분 왕이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아직까지는 부족장 세력들이 강해서 왕권이 약화된 그런 시대들을 이제 연맹왕국 시대라고 또 하죠. 자, 그 연맹왕국 시대 때 그 상황들 BC 1세기와 AD 4세기 때의 기록을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기록이 사기와 그 다음에 삼국사기 기록과 삼국지 위지동의전 진수가 지었죠. 이 기록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기록이 좀 약간 그 뒤에 있는 기록을 앞에다 옮겨 적고 편향이 많지가 않다 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AD 4세기 이전의 기록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야 사학자들은 일본의 잔재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데 있어요. 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오히려 신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고려시대 때 쓰여진 2차 사조죠. 근데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2차 사조가 아니라 1차 사조예요. 그 당대에 진수가 썼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시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더 신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사 통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통일연지 교과서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초기 국가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기 전에 그 기출 근거편을 좀 보면서 주제별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초기 국가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7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자, 거기 이제 보면 먼저 볼 게 부여예요. 부여에는 이제 송화강 평야 지역이 있고 제일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오부족 연합 형태죠. 사출도가 있고 중앙에 왕이 있고 왕은 세습이 되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해서 그 네 개의 그 부족장과 그 다음에 중앙에 왕이 통치하는 그게 오부족 국가고 사출도는 이들이 통치하는 지역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해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선출하고 폐위하고 등등인데 여기 이제 세습제가 이제 됐다고 이제 했는데 이거 왜 그러면 선출제가 뭐냐? 좀 앞뒤가 안 맞죠? 예. 초창기 때는 선출제였어요. 근데 왕권이 강화되면서 세습됐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부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여가 뭐 연맹왕국 단계에서 뭐냐면 끊쳤다. 그래서 뭐 왕의 세습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면이고 그 후에 부여는 중앙 집권화돼요. 그 왕이 세습도 되고 왕권도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맹왕국 단계에서만 부여를 받기 때문에 마치 부여가 연맹왕국에 끊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른 기록에 보면 부여도 중앙 집권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그 풍습을 이제 보면 뭐 연고라는 그죠 제천 행사 국중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장, 후장, 정장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 형사치수제나 우제전법 이런 것도 있다. 자, 고구려는 이제 보면 부여에서 쫓겨난 세력들이 그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았죠. 나중에 퉁구로 이제 옮겼는데 그때 맥족이라는 이제 토착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여계통 예족과 그 다음에 맥족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든 그 족이 그 나라가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고요. 그리고 왕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간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제가들이 평의회를 결성해서 제가라는 것은 여러 부족장의 모임이라는 뜻이야. 여기도 제가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고구려 제가회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가회의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러 부족장의 회의라는 뜻을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부여도 제가회의가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제 농경이지만 그 자리가 이제 뭐냐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약탈 경제 의존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일책 12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아까 제가 언급한. 예. 그리고 여기도 일책 12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부여와 고구려는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면 그 사회구조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비슷한 게 많은데 왜냐면 상당수의 일부가 그 부여에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옥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서옥제, 이걸 서옥제 얘기, 예. 일종의 대리사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서옥이라는 것은 사이의 집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본 강의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의 노동력을 강조했다? 예, 여성의 노동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옥제 같은 이 낭기 여가용 형태에서는 언제까지 가죠? 16세기까지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가서야 여자가 시집 오는 그런 경우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부경은 참고로서 이제 그 당시 약탈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형태고요. 참고 형태고, 그 다음에 부의 연고에 있듯이 고구려 동맹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그 나왔던 형사치수제. 형사치수제를 왜 실시했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보장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 방지, 유출 방지. 인류학자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형사치수제가 우리만 실시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목 사회라든지 그 당시 정복국가 사회에서 나타난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서는 재산 유출 방지에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목 사회에서는 이제 좀 보이는 거고 보통 이제 그 고구려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 고구려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익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전쟁 중에 죽으면 그 내가 열심히 싸워서 국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처자식이 이제 앞날이 막히면 생계가 막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생하고 강제로 결혼시켜 가지고 그 뭐냐면 그 청수의 막 그 조카들의 삶을 보장시켜 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사치수제는 초창기 때 이제 고구려 풍습이고 고구려가 점점 농경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제 형사치수제의 풍습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말기 때 형상들이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우시라는 여인이 있죠. 고국정왕의 여왕, 고국정왕의 부인이었던 우시가 그 동생이었던 그 연후 상상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것들이 형사치수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옥조와 이제 동해 계통인데 옥조 동해 이들은 그 중간에 한사군이나 고구에 끼어가지고 어떤 연맹왕국 단계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부족국가 단계에서 고구에 망했던 그 세력들이죠. 그래서 옥조의 여러 세력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옥조 현우라는 세력이 있고 동해는 북내 예욱이라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장을 왕이라고는 칭하진 않았고요. 후, 음노, 삼노 이렇게 이제 후무, 읍군, 삼노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조를 이제 보면 그 고구려 수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옥조에 그 때문에 민면우제라고 매매운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남편 집에서 뭐냐면 일을 시키면서 그 클 때까지 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남자 집에서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여자 사오는 일종 매매운이다. 자, 그다음 쇄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장을 통해서 감회장을 통해서 뼈를 추렸다가 그 뭐냐면 그 거기에다가 뼈를 추렸다가 원래 무덤을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죽으면 똑같은 형태로 그 빈장을 만들어서 뼈를 추이고 다시 또 예전에 묻혔던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이 묵는 그런 감회장 가족 공동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해는 뭐 당궁, 반어피, 뭐 가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반어피는 이제 그 반어피는 반어피는 바다표본 가죽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고요. 가마는 이제 그 가실나무 밑으로 그 달리는 말이라는 뜻으로 쫓다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랑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제 농다리 많은 전투용 말이고, 요거는 이제 그 나뭇가지 걸리지 않는 만큼 그 작은 말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풍습은 이제 무고라는 게 그 제천에서 있었고, 뭐 조계원, 체카, 시족사의 유풍이 많이 남았죠. 체카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한반 남쪽에는 예전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만사에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자, 여기 한족들이 있어요. 이때 한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한족이 아니라, 이건 중국 애들 의미한 거죠. 대한민국 한때 한이죠. 한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맥 한 중에 한을 의미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마는 만, 변한, 진한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 만은 오늘날 이제 그 충청도나 서울 일대 그죠? 그래서 만의 최고 수장이 목지국이죠. 목지국. 그래서 목지국의 왕을 진앙이라고 해갖고 사만을 통틀었다. 그래서 이제 사만 사회를 부족 국가가 아니라 연맹왕국 단계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목제국은 이제 나중에 백제국한테 먹히면서 백제가 만을 통합을 하죠. 자, 변화는 이제 나중에 가야도 이제 바뀌고 진화는 신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신라 12개국 중에 이제 신라가 그걸 통합을 해서 통일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구급이라고 해서 이제 신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버룹이라 해가지고 협치, 번외, 그 사례, 불의, 읍차 등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작은 부족장들이 지배하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청군이라는 존재가 있죠. 제사장. 그래서 청군이 지배하는 소도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재정이 분리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제 철기가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오늘날 김해지역, 철기가 많아서 원래 이 철기 생산 기술은 낭낭에서 배웠는데 오히려 낭낭보다 더 뛰어났다고요. 그래서 낭낭이나 외에도 수출을 하고 그랬고 농업도 하고 목축도 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풍습을 보면 토강모를 좀 약간 눈에 토강모를 이제 다른 말 널무덤이라고 하죠. 널무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같은 무덤이 전형적인 무덤 형태인데 여기 간을 집어넣고 간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여기 매장을 해서 이렇게 봉투를 덮는 형태가 널무덤이야. 예. 그래서 이거 우리 고유의 무덤 형태는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이나 부여족 계통에서 이제 했던 무덤 형태인데 나중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들어왔어. 한반도 남쪽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널리 일반화됐던 거고요. 그다음 문신을 하고 편두 같은 것도 있었다. 편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애가 있으면 여기다 돌멩이 넣고 여기 이제 뭐냐면 그 모양을 이상하게 만든 거죠.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편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초기 국가의 특징들을 파악을 했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교과서나 그 통론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사료도 같이 봐두세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사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 해석도 4번이나 뭐 이것도 뒤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어요. 자, 3번 보면 삼국지 동의전에서 보기는 삼국 동의전에 실려있는 우리나라 연맹왕국 시대의 자료이다. 각 항의 자료와 나라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는 마을에 큰 세력이 있어 신분이 낮은 백성을 뭐냐면 하원 삼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게 음락의 호민이라는 사람 있죠. 호민. 그리고 그 호민이 하원을 지배했죠. 그래서 그들을 노보고 삼았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한문 해석이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풍습이 산이 깊고 험하여 각 부로 나눴고 그리고 서로 범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앉아서 먹는 자가 마녀구다. 이걸 자식자 마녀구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하우들에게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하우인데 좀 고쳐주세요. 이게 번역을 제가 한문교육가 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이제 하우를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 해석했어.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제 풍습을 알지 못하니까 역사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하원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서술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칭한 고유명사죠. 이 하원의 의미가. 그래서 한문교육가 분들이 역사를 잘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못해요. 왜냐면 배경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깔아야지만 번역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하우들이 멀리서 쌀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공급했다. 네 번째는 마을에 각각 대인이 있고 살림 사이에 살면서 항상 동구에 산다. 그래서 이제 큰 집 사다리 9개 정도의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그리고 깊이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각각 연결해 보면 그 기역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기역은 이거는 이제 그 기역은 자, 이 기역은 이제 그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삼국지 동의전 부요조에 나온 기사야. 부요조. 부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음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체카와 관련된 거죠. 동해 체카. 이게 필기가 동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자식자 마녀구 자식자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자,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이거는, 음노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좀 삼국지 위주동의랑 좀 다른 그 내용인데, 후한서 동해열전에 나온 거야. 이 음노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를 얘기해? 나중에 여진족이라고 불렸던 민족들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비천하게, 동굴 속에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이제, 너무 춥다 보니까 돼지 오줌을 이제 뭐냐면, 부어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맞으니까 몇 번을 관련된 3번이죠. 예, 고구려 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이게 4번이 잠깐만요. 요 밑에 있네요. 예. 자, 보기에서 요 안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걸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나라의 임금이 있고 6종류의 가축의 벗을 임을 삼았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쭉 있고, 그리고 적과 싸울 땐 누가 싸우냐? 여긴 제가죠. 제가. 그 다음에 그때 제가들 싸울 때 옆에 그 보급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하오죠. 답이 2번인데, 요거는 이제 부여와 관련된 기사예요. 부여. 예.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는 되게 이제 사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 요게 이제 위에 왕이 있으면 요게 제가가 있어요. 제가는 가자는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부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장에서 이제 쇠퇴한 계급이 있었는데 마을 수장 정도 되는 그 호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그 하오들이 있었죠. 하오는 노비는 이게 아니에요. 이 노비는 아니고 되게 학계에서는 이제 농노와 비슷한 예속민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하오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은 제가를 통해서, 제가는 호민을 통해서, 호민은 하오를 통한 그 지배죠. 그래서 이걸 누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이 직접 지배를 하는 제민 지배 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답이 이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나라 안에 그 대가가 있어서 자식자가 만여 명이다. 그래서 하오들이 멀리서 그 쌀, 어물, 소금 등을 공급해준다. 그리고 그 제천 행사가 있는데 국중대라고 하죠. 이 국중대라는 거는 요걸 국은 나라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상고시대 때 국의 의미는 그 도읍이란 뜻이죠. 도읍. 도읍 안에 큰 대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거를 동맹이라고 한다. 얘기죠. 여기다 동맹이 딱 나오니까 이건 고구려죠. 그 동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주몽과 유아 부인을 숭배하는 그 제천 행사를 얘기하죠. 뒤에도 이제 6번 문제도 나오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고구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고구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철계를 생산해서 그 낭랑, 대방, 외 등과 교육했다. 이건 어딜까요? 변환이죠. 그래서 보통 철계라고 하지만 이 철계를 판상철부라고 또 해요. 판상철부, 철정 이렇게 또 부르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중간재예요. 이 철계를 가지고 판상철부를 가지고 뭐 도끼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화살도 만들 수 있고 농기구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번안지역 철 생산지도 유명하죠. 그다음 옥주를 정복해서 곡물과 어물, 곡물 납부하겠다. 맞죠? 예. 그다음에 그 옥주는 언제 정복했죠? 고구려가 태조왕 때 정복했죠? 그 다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사출도 지역을 나눠 지배했다. 예, 맞고요. 아니 틀리고 부여의 지방 행정구역이죠. 그 다음 음락 상호간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을 배상하겠다. 이거는 그 유명한 동해 칙하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죠. 13년 문제인데,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가를 보면 그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걸 수혈이 나간다. 예, 그 시월에 온 나라들이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그
수신을 하는 것을 맞아요. 나라의 동쪽 위에 그 모여서 큰 제사를 지낸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고구려 10월달에 행했던 동맹제에 관련된 그 기록이죠. 그래서 동맹제는 이제 천신 계도부 시조기 주문과 그 어머니는 유아 부인이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이제 그 큰 동굴이라는 건 국동대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도성 동쪽에 큰 동굴이 있고 수신 행사를 맞이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제의를 주관하는데 거기에 귀족들이 참여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요때 이제 제의 과정에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여자가 나와서 그 햇빛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햇빛을 보면서 잉태하는 과정들을 연출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끝나고 나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음주 가물을 즐겼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그 부족민들의 정서적 융합, 사회 통합, 단결, 그리고 지배부족이었던 계도부의 권위를 또 가시할 수 있는 그 정치적 목적으로 또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 부인이 질투한 걸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그래서 여자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 이런 의미죠. 자, 이후 나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와 관련된 거죠? 이건 부여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료는 어디에 있냐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사료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하나 보면 자, 압록강 일대 돌무지 무덤을 축소했다. 돌무지 무덤은 적석총이라고 하죠. 적석총이라는 건 돌을 쌓아 만든 무덤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맥쪽의 전형적인 무덤 형태인데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쌓고 이렇게 이제 만든 무덤 형태가 돌무지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죠. 고구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가는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대가로 노비와 소, 말을 변상했다. 자, 요거는 틀리죠. 요거는 동해 체카니까 이건 틀리죠. 체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나는 국왕 위다는 서진의 도움을 받아 선비적으로 물리치고 나라를 부흥했다. 요거는 이제 맞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좀 알려면 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그 3세기 후반에 그 중국 통일왕조가 무너지니까 유목민족들이 흥계하고 고구려 세력들이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북쪽으로는 유목민, 남쪽은 고구려 이러면서 부여국이 양쪽이 치어가지고 쇠퇴했고 그러면서 285년에 선비족이었던 그 모용씨 세력들이 이제 그 심지어는 그 부여의 수도를 함락을 시키죠. 그래서 10,000명의 포로를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 이때 국왕이었던 의려가 자살을 하고 그 태자가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부여 왕실이 도망간 유역에 있던 부곡주 지역을 피난을 하게 돼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태조였던 의라는 그 서진의 도움을 받아서 선비전을 물리치고 영토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부여가 두 개로 분열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곡주로 이동했던 일부 부역주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립을 해. 이들은 이제 동부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길리나 장중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 북부여라고 해요. 그 두 개 부여가 있죠. 그래서 동부여 세력들은 나중에 이제 그 강개토당 때 멸망되고요. 북부여 세력들은 좀 남아 있다가 후에 이제 문자명왕 때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 후에도 이제 그 뒤에 북부여는 계속 선비족의 모용시로부터 계속 침해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전야로부터 침해받게 되고 심지어는 국왕이 그 포로 잡히고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더 세약해지니까 북부여가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게 되죠. 또 물길, 그러니까 여진족 세력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북부여는 더 이상 영토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 국가를 고구려 내지로 옮겨서 왕실만 명맥을 유지했다가 문자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 전에 이제 동부역 세력들은 아까 얘기했던 강개토 대왕에서 멸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삼국지 위지동리전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시기니까 후대 중국 사료에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안을 보면, 니은을 보면, 시체를 감해정한 후 썩으면 뼈만 추려 각 속에 안치하고 온 가족들의 뼈를 한 각 속에 넣어뒀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걸 이제 쇠골장이죠. 쇠골장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옥조의 풍습이죠. 옥조. 그래서 이제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 기읍과 디귿.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국지 위지동 이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봤고, 여기 이제 고대에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총괄평가를 이제 풀어보는데, 총괄평가요. 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총괄평가는 다음 주에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제가 문제를 쭉 2편 중심으로 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출 주제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그 시대가 끝날 때마다, 한 분야가 끝날 때마다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다 풀어보지 못하고 한 두세 문제 찾아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넘어갈 테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일주일마다 뭐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일단 거의 끝나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제가 한 번에 더 뺄 수는 있지만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하고 방과 후에 좀 남아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니까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기로 하죠.